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7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팟빵 32벽을 깼어요. 28일에 28일을 찍었죠. 그러니까요. 네. 드디어 20위권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애플 팟캐스트의 순위도 32위까지 올라가 있네요. 저희 바로 조금 위에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 있어요. 얼마 네. 차이가 안 나요? 우리 게시판에 자주 언급되는 한 방송이 있어요. 뭔 방송에 이진우입니다. 그거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순위가 올라가니까 저희 방송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를 응원하시는 댓글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근데 일부 댓글들 중에는 저희를 살짝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시간을 내서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기사 아니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는 광고가 일체 현재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현재는 전혀 네. 없죠. 지금까지는 광고성 기사나 보도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는 뉴스백이라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식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기자 간담회나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할 때는 저희를 초청을 해요. 그럼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당연히 미디어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날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몇몇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백화성 기사나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시연도 해보고 제품이면 직접 만져도 보고 이래가지고 느낀 점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방송 처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따오면 좀 불만인 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 이런 거 꼭 집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의 그런 요청도 당연히 저희가 수용을 할 겁니다. 광고이면은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당연히 이거는 광고성 콘텐츠입니다. 라고 사전에 반드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사전에 좀 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재미난 데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달앱 하면 세계 회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요즘 TV 보시면은 특히 프로야구 이런 스포츠 채널 광고의 절반이 아마 이런 배달앱일 거예요. 유승용 씨 아시죠? 유승용 좋아하죠. 천만 배우.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신의 배달.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나의 제안이다. 그 CF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이 오늘 김봉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배달앱들은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앱이었어요. 계산까지도 원스톱으로 끝나는 데다가 가장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그거죠.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곳, 남의 동네 가서도 스마트폰에 켜서 앱을 가동을 하면은 내가 알만한 브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몇백 미터 근방에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시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앱을 집에서보다는 주로 어디 놀러 가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근처에는 월드컵 공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돗자리족들이 대부분 다 배달앱 켜가지고
치킨도 시켜 먹고 중국 요리도 시켜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고객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도 돈을 받고 일종의 광고성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상단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리뷰나 재주문 빈도수 이런 거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주문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의 동네 가서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앱을 쓰는 또 다른 소비자죠. 자영업자들. 그렇죠. 이 수수료 문제가 한동안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건당 수수료를 20% 후반을 뗀다. 와, 그래가지고 동네 뭐 짜장면이든 뭐 치킨이든 이런 사장님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짜장면 같은 게 사실 팔아봐야 많이 남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루머도 있었죠. 배달앱으로 시키면 음식량이 줄어든다. 아, 그게 사실로 나타났었죠. 아, 사실인가요? 예.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일반 전화로 그냥 전단지로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30% 정도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치킨 시켰을 때 닭다리 하나가 덜 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영계 닭다리가 온다든지 어른 닭이 아니라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달원이 그러죠. 전단지를 쓱 내밀면서 다음에는 직접 전화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 배달앱 쓰지 말고 예. 직접 전화를 달라. 그렇죠. 워낙 수수료를 많이 떼가니까. 그래서 오늘 배달의 민족이 가장 먼저 발표한 전략이 수수료 제로.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 함은 바로 결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제는 신용카드나 OK 캐시백이나 뭐 그 외에 다양한 상품권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결제를 하면은 추가 수수료가 들어요. 그렇죠. 뭐 BC카드다, 뭐 우리카드다.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먹는 수수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까지 배달의 민족이 공짜로 해주면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는 외부 결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부 결제는 3.5%에서 3%로 수수료를 내리고 바로 결제, 그러니까 즉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금융 비용이 필요 없는 결제죠. 이거에 한해서는 제로로 가겠다. 8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는 현금 결제를 한다면은 짜장면이든 치킨이든 피자든 사장님들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수수료 제로면 배달의 민족은 뭐 먹고 산대? 김봉진 대표의 말로는 이제 다음 전략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사업이 더 잘 돼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배민 라이더스. 라이더스는 이제 뭐 배달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줄여서 배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합 이런 건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요, 배달 앱으로는 주문이 잘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장게장, 전기 통닭구이 이런 거는 배달이 안 되잖아요. 직접 가게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 배민 라이더스가 그 해당 업체와 특정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것까지도 배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저희 자매 방송인 이백에 이와 똑같은 모델을 가진 국내 4위 배달 업체가 출연을 했었어요. 부탁해라는 업체였는데 이 부탁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의 배민 라이더스와 같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배민 라이더스가 잘 되면은 부탁해의 비즈니스 모델을 베꼈다 이런 논란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 라이더들이 보통은 뭐 보험 처리도 잘 안 되고 비정규직에다가 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배민 라이더스는 정규직 기본이고 보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신사업 아이템은
배민 프레쉬입니다. 배민 프레쉬는 냉장 트럭으로 신선한 음식을 배송을 하는 건데요. 반찬, 주스, 샐러드, 과일, 김치, 이유식 등이 대상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배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손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아침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우유나 신문이 오듯이 그렇게 배달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민쿡이라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집밥 백선생 이런 프로가 인기를 끌면서 집밥 레시피 관련 시장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반조리 상태로 배달을 해주면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 반조리 이쪽에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신세계인데 네. 그렇지 않아도 신세계랑 맞짱을 뜨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형 마트나 슈퍼 기반의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민쿡은 이거를 배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까지. 배달을 해주면 그 집의 아빠가 백주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날 배달의 민족이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숫자를 좀 들었는데 저는 놀랐어요. 지난해 290억의 매출을 찍었는데 문제는 영업 적자가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이 적자. 예. 근데 여길 보니까 적자가 날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고 마케팅비가 무려 160억. 근데 요기요가 이제 2위 업체이면서 라이벌인데요. 배민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요기요는 300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그래요.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TV 틀 때마다 그렇죠. 이쪽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야구 프로 볼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올해 역시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골드만삭스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오, 많이 받았군요. 골드만삭스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유대계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400원을 투자받고 국내에서 가능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신사업도 공개를 했고 추가 투자가 용이해졌어요. 근데 다만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다 이런 거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셜 쇼핑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 게임이 배달앱 쪽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누가 먼저 두 손을 드느냐 그때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 이 세 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살아남을지 좀 관심이 가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선글라스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꼭 챙겨야 될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윗부분에 보면요. 선글라스를 넣어두는 박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낮에 운전하는 일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선글라스를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챙기고 이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다 짱 박아 놓죠. 그런데 여름에는 이러한 습관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원이 28일이죠. 오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10만 원대 모델 중에서 많이 팔리는 18개 브랜드를 선정해서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18개를 제가 브랜드를 다 말씀드릴게요. 게스, 구찌, 디올, 레노마, 레이벤, 루이카토즈, 비비안 웨스트우드, 셀린느, 슈퍼, 안나스위, 에스카다, 오클리, 젠틀몬스터, 켈빈 클라인, 톰 포드, 펜디, 폴리스, 프라다.
혹시나 뭐 내가 가진 제품은 왜 정보가 없냐 뭐 이럴까봐 다 말씀드렸어요. 18개. 일단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긁힘 저항성, 내마모성, 고온 저항성 등의 항목을 측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아주 우수한 성과가 나왔어요. 특히 선글라스의 핵심 기능이죠. 자외선 차단율은 18개 전 제품이 99.9% 이상의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중에 15개 제품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변형이나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선글라스 태가 구부러지거나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한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그늘이 아닌 그냥 햇빛이 쬐는 곳에 주차를 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다 와서 차를 타면은 이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바로 앉게 되면 화상을 입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차 안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무려 85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85도에서 장기간 열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찌, 오클리, 캘빈 클라인 요 3개 제품만 버티고 나머지 제품들은 찌그러지거나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실 때는 가급적 요거를 휴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가벼운 제품은 오클리, 캘빈 클라인으로 조사가 됐고요. 레이벤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게 유리 소재 렌즈라서 가장 무거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거운 선글라스는 나랑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강이나 파랑과 같은 그런 원색 렌즈는 색상을 왜곡시키고 눈에 피로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를 앞두신 분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정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연장되고 있어요. 2004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연장이 됐는데 올해는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경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취득세가 차값의 4%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차라 함은 뭐 레이, 모닝, 스파크 요 정도가 있는데 이들 제품이 대략 한 1,5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4%면은 6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예전에는 안 내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내야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더 거둘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한번 소개된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수입차, 특히 고급 수입차들이 법인용으로 구입해가지고 탈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주로 언급됐던 모델이 이제 뭐 BMW의 뭐 5 시리즈나 7 시리즈 이런 차들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7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차를 법인용으로 구입을 하면 기업의 어떤 활동비나 이런 걸로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을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7천만 원짜리 차를 여기서 까고 저기서 까고 다 하면 정작 그 회사의 사장님이든 뭐 누군지든 간에 그 차를 모으는 사람은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의 비용으로 그 차를 사는 거와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법인용으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를 통해서 빠져나간 세금이 약 2조 5천억 원. 이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더 이상 안 해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인 탈세인 거죠. 부자들이 비용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좀 이 사악해서 그런가 여기에 뭔가 또 이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꼼수가 뭔가요? 뭐냐면은 경차가 사실 이 메이커 입장에서는 마진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차 가격도 높지가 않으니까 마진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대나 기아차가 올해 상황이 아주 안 좋죠. 지금 영업이익이든 매출액이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면세를 해지를 해버리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차를 살까? 조금 더 보태서 아반떼나 K3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쪽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수를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랑 현대나 기아차에서는 경차보다는 소형차를 더 판매하고 싶은 이런 목적이 맞아떨어져서 나온 개정안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쓰는 소설이긴 하지만 정부 좋고 자기 좋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스파크나 레이나 모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아반떼나 K3를 액센트를 사실 여유가 충분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경차를 사는 거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차하기가 편해서 그리고 이런 각종 간접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취득세는 물론이고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경차는 50% 할인이 되죠. 그런 어떤 톨게이트나 이런 데 지나다닐 때도 할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 혜택을 고려해서 여유가 있음에도 경차를 사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린다. 그럼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유심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백에서 진행하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들한테 청년 고용 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기업들이 꽝 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정부가 또 다른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네요.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내놔가지고 끝나고 보니까 이게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자리 20만 플러스 프로젝트. 이름은 거창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정부 목표예요. 공공 부분에 4만 개, 민간 부분에 16만 개. 이렇게 만들면 이제 20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공공 부분에서는 교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죠.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시간 선택제 채용을 늘리겠대요. 그리고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들이 아낀 돈으로 신규 채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르스 관련돼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해 간호 일자리도 늘린다고 해요. 이런 거를 통틀어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늘어난 게 이제 4만 개가 되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한텐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원금을 준대요. 그리고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이 늘어난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도 주고 또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한 사람당 1,080만 원씩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수 부족하다는데 막 기업에서 고용 늘린다고 세금을 갖다 퍼주고 있어요.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목표로 한 20만 개 일자리 중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 청년 실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정규직을 보통 뜻하죠. 정부가 목표로 한 20만 개 일자리 중 정규직 수준으로,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 수준으로 채용되는 일자리를 탈탈 털어봐야 8만 8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일자리는
정부에서도 기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청년 인턴, 직업 훈련, 일, 학습 병행제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가 한 12만 개가 넘어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늘리기 목표 자체가 초반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거는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인데 지금 얘기대로 8만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서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청년 실제 실업자가 한 116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부의 목표가 2017년까지니까 이 8만 개 늘어나봤자 1년에 많아야 2만 개에서 3만 개입니다. 아니 116만의 실업자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1년에 2, 3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 큰 도움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속담이 있잖아요. 엄발의 오줌 누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어차피 선착순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터넷 서핑 좀 빨리 한 극소수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리고 기업에도 아까 뭐 1,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2년간? 이 금액도 과연 제가 지금 뭐 계속 사악한 컨셉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온전히 그런 청년 근로자한테 투입을 할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특히 방금 전에 이제 박 PD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청년 고용을 그나마 늘릴 수 있는 데들이 국내에는 주로 대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죠. 대기업들은 지원 안 해줘도 늘릴 돈이 충분히 있어요. 사내유보금이 몇 조씩 쌓여 있다고요. 그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도 청년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 몇 푼 쥐어준다고 과연 고용에 나설까요? 이게 뭐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이런 정책을 만드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또 정권이 끝나면은 어디 있나 싶어서 찾아보면은 꼭 대기업에 무슨 고문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니 청년층들 고문하기 위해서 고문으로 가 있지. 고문하려고 고문으로 갔을까? 하여튼 뭐 나머지는 청취자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해드리기보다는 노동 관련 단체나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좀 뒤져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보고서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회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ILO에서 2010년에 조사한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률이 4.8%에 불과해요. 일본이 10.4%, 독일이 12.3%, 미국은 무려 23.5%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아니죠. 미국에 비해서는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가 뭐냐? 대표적인 게 그런 육아 도우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지금도 뭐 있긴 있어요. 근데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도우미를 필요하는 애기 엄마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 수치대로 지금 4.8%면 미국의 6배, 6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육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 일자리보다 훨씬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르스 관련된 추경으로 뭐 23조나 쓴다고 하는데 이 중에 도대체 보건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는지
좀 세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긴 노동시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데 오면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밤늦도록 모든 직장인이 야근을 하고 있으니까 야경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앱이 이렇게 치킨 게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녁이 있는 삶, 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직장인이 진짜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늘려라 호소해도 대기업들은 일자리 늘릴 필요가 없죠.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열심히들 야근을 하고 뭐 하는데 인력을 늘려서 뭐에다 쓰려고. 주말에도 알아서 나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야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생산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휴일 노동시간을 연장 노동시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된대요. 이러면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주는 방식,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야근을 3시간 하건 10시간 하건 야근을 안 하건 매달 받는 월급이 동일하니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더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근무 시간 내에 받는 월급이랑 야근 때 야근비로 받는 거랑 구분을 해서 지급하도록 법제화를 시키면 노동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자리 얘기만 나오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청년 인턴제, 이거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청년 인턴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벌써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 인턴제 성과 분석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청년 인턴의 월 평균 임금이 대부분 2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무려 10명 중 9명이 20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대요. 청년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랑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국회 예산 정책처가 발간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청년 인턴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 유지자는 37%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다 미생의 장그래 같이 인턴으로 취업해봤자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1년 만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10명 중 거의 4명이다. 그러니까 청년 인턴제는 말 그대로 숫자만 채워놓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단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이런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쌓아놓은 유보금을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도록 뭐 강제하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 고용 할당제. 이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종의 이런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보금을 써라. 이거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뭐 소송을 걸고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질 거고, 저는 차라리 이런 예를 들어 뭐 오후 7시다. 그러면 그런 특수 산업 시설이 아니면 무조건 정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블랙아웃 시켜버려. 그러면 다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정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운송과 관련된 곳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 관련 설비 업체들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일반 뭐 근로직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후 7시만 되면 강제로 그냥 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모두 집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런 거라도 강제로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희가 방송 도중에 회의실 전기가 나간 거에 열받아서 박 PD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잠시 바로 직전 대선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은 올린다. 늘지오 공약.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박 대통령이 연설에 나와서 이거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국민과의 약속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인터넷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대요. 20대에 취업하면 인간 승리.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정규직. 이런 우픈 현실이 우리나라의 슬픈 미래 자화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나 들어요. 우픈 현실을 얘기했는데 더 슬픈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포털이 있잖아요. 알바몬에서 얼마 전에 최악의 알바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응답자의 42%가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놀이공원이나 그렇죠. 테마파크 가면 인형탈 쓰고 손 흔들고 이런 알바. 근데 이게 보통 한여름에는 1시간만 쓰고 있어도 땀이 비오듯 나고 이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몸무게가 한 일주일 만에 몇 킬로씩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알바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알바 1위에 꼽혔는데 더 슬픈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든 알바면 이 알바생 구하기 상당히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알바의 경쟁률이 무려 15대 1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좀 주나 보죠? 알바비는 많이 받긴 받아요.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것도 우리나라 대학생 젊은이들이 자리가 없어서 1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그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저는 2위가 재밌는데요. 아스팔트 포장 알바. 이것도 알바생을 쓰나요? 그렇죠. 알바생들 쓰죠. 경제브리핑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